이 두 분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지만 아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유시민 이사장과 진중권 교수, 전 교수지만 교수로 통칭하겠습니다. 한때는 고 노회찬 의원과 함께 노유진이라는 진보 토론의 부흥을 일으켰었죠. 그런데 그 정의당 동지들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서로 등을 돌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인지 먼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보고 제가 출연한 방송 제작진에서 방송국 밖에서는 대통령 후보하고 사진 찍히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 교수 여기 앉고 저쪽에 심 대표 앉으시라고 그랬는데 시나리오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앉았어 지금 단상에 있는 네 사람 중에 여당 집권 세력 해본 사람 저밖에 없어서 지금 단상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집권 경험이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요. 그때 이제 그 정권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제 깜빡이를 왼쪽 켜고 우회전했던 거. 그거 아니라니까. 그런 일이 없으려면 역시 이번 대선에서 우리 정의당이 얼마나 약진하느냐, 이게 정권 교체 성격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 교수가 굉장히 많이 총기가 흐려졌구나. 근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고. 그 진 교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논리적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감퇴했는지에 대한 자가 진단을 진 교수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진보의 아이콘으로 오늘의 정의당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 분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이죠. 진중권 교수의 SNS를 보면 오히려 야당보다 더한 화력으로 유시민 이사장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신, 충신이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던데요. 김 교수님 어떤 내용들입니까? 일단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촌기를 흐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사를 너무 독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아주 그 비판적인 날선 비판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한 좀 선의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소위 친문 주류들이 상당히 인사를 독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어 왔던 것이 분명한 얘기이고, 또 다양한 얘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좀 의혹이지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주변의 측근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향후 문재인 정부 차기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노유진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좀 돌아가셨지만 네. 저는 그 이분들이 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느냐, 저는 권력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했었고요.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뭐 진중권 전 교수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이분들이 진짜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싸움을 하고 계신가? 그다음에 진짜 권력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러운 지점이 분명히 있고요. 네. 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저분들이 자기의 말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시는, 자기의 편견이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양한 얘기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저는 진보가 가치를 더 바란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유시민 작가께서는 자기가 하시는 말씀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남의 얘기 듣지 않는 거죠. 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진보에 대해서 너무나 높은 도덕적 잣대를 댔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러냐 이런 문제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건 도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식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왜 상식에 준하지 않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비판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진중권 교수의 전체를 동의할 수는 없지만 네. 진중권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날선 비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 의미 있다. 저는 네. 이것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진보 진영이나 소위 문재인 정부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네. 그분들을 교정하는 노력을 했을 때 저는 촛불 정부 후기가 네. 의미 있게 국민에게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는 두 분이 좀 말을 삼가하시고 건강한 분들의 이야기들이 좀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좀 공간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중권 교수가 말을 삼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범계 의원의 필리버스터 그 발언을 놓고도요, 또 한 번 거대한 화력으로 포효했었거든요. 어떤 발언 때문에 그랬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아는 저는 불을 보듯이 빤하게 사표를 낼 것으로 예견이 됐습니다. 그때 조국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과 같은
좋은 검사가 사표를 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와 부탁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켜진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윤석열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운합니다. 박범계 의원, 그러니까 과거에 윤 총장이 댓글 사건으로 좌천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조국 수석까지 전 수석까지 나서서 윤 총장을 좀 덮어준 거였는데 그 예정을 떠올리는 듯한 말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진중권 교수가 암세포라는 말로 화답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수님? 일단 뭐 암세포란 표현이 참 당혹스러운 표현이긴 한데요. 네. 저는 박범계 의원께서 판사 출신이시고 근데 현명하게 의정활동을 해오셨는데 이 발언은 좀 온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과거에 예를 들면 그분이 사표를 내려고 했던 걸 막았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전혀 등가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 나름대로 좀 잘못된 예를 들어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우리가 저렇게 당신을 위해서 도와줬는데 네. 왜 지금 당신은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건 법리에 입각해서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검찰의 법리가 옳다면 법원이 유죄를 판정할 것이고 검찰이 수사가 옳지 않다면 무죄를 선고하겠죠. 저는 이것은 소위 사법적 라인을 통해서 결정된 문제인 거지 과거에 저런 문제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저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식의 접근, 온정적 접근을 네. 통해서 사법 권력의 수사 문제에 대해서까지 개입하는 건 좀 네. 너무 과도한 접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아주 훈훈한 사연이 있는지 국민들이 이번에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내놓으라는 중진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 변호사님, 과거에 봐줬는데 이번엔 좀 덮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게 진보 진영 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던데요. 사실 좀 거두절미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네, 뭐 서운하다 이 얘기에 가려서 묻혀지고 있는데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검찰총장의 수사가 지금 견제와 균형이라는 비례와 균형이라는 어떤 공권력 행사의 기본적인 원칙을 조금 어기고 과도한 수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과잉 수사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과잉 수사하지 말라고요? 과잉 수사를 비판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특정인을 찍어서 그 주위를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한 반감, 부담감, 네. 그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권력이 특정인을 찍어 선택적인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이것을 지적하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앞부분에 좀 서운하다, 옛날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만이 너무 언론에서 강조되면서 박범계 네. 의원의 진위가 좀 묻혀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글쎄요, 그런 진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저희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서운합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왜 서운하느냐? 자기가 뽑아줬고 이 정권에서 뽑아줬고 옛날에 그리 잘해줬는데 왜 이제 와서 자기한테 칼을 대미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서운합니다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아무리 물타기를 타봐야 물론 그런 의도는 있었겠죠. 깊이 있고 깊은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적어도 저 자리에서 한 박범계 의원의 말은 윤석열 총장에게 당시 과거에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그리고 지금 이 정권에서 이렇게 검찰총장 만들어줬는데 왜 자기가 뽑아준 정권에 칼을 대냐? 네. 이거 왜 다른 게 있습니까? 그게 본질입니다. 물타기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걸 듣는 섭섭하다는 얘기를 듣는 윤 총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진중권 교수가 마치 대변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권이라는 신체에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 그걸로 윤 총장이 집중을 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소장님께 한번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충신으로 봐야죠. 기본적으로 좀 암적인 세포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잘못 모시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일들을 본인이 제거하겠다. 뭐 그런 언론 보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박범계 의원의 저런 섭섭하다는 말은 공사를 구분 못하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꾸 김성진 변호사의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너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 아니 조국 전 장관처럼 과잉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것은 과잉 수사가 아니라 정당한 수사라고 보여지고요. 저런 먼지떨이기 수사다? 먼지떨이기 수사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더 조사하라고 탈탈 다시 한번 검찰에서 수사했는데 결국에는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먼지털이기 수사지 조국 교수에 대해서 그 가족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왜 과잉 수사고 먼지털이식 수사인지 저는 그러한 판단에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친문 세력들이 결국에는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을 자기네들 편이니까 좀 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인식들이 집권 세력에 있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하나는 좀 그렇습니다.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박범계 의원이 말씀하신 소위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이건 좀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가지 판례에 의하면 목적이 정당한가, 방법이 적정한가, 그다음에 최소로 침해했느냐, 법익의 균형성이 있느냐 이런 네 가지의 판례가 있는데 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조국 교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한 침해도 분명히 있었어요. 전 그래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얘기한 게 뭐냐면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악역을 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다면 어느 순간 사법적 판결이 나게 되면 이거 진짜 그야말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건지 네. 아니면 그야말로 악역이었는지에 대해서 판결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하지만 이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자기가 어떤 수사를 할 때 이런 원칙들을 자기 중심으로 잡고 판단을 하고 수사를 해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그런 네.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과거의 사건과 연결하는 건 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자, 이 조국 전 장관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좀 김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은 면했죠. 그렇지만 판사가 이례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게 하는가 하면 어쨌든 국가의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했다고 했는데 그래도요, 영장실질심사 때 뭔가 조국 전 장관이 읍소나 아니면 호소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진술 태도를 보고 구속시키지 않았다고 하던데 어떤 전략으로 실질심사에 임했을까요? 조국 전 장관이 말이죠. 예, 뭐 일단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핵심적으로 전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겠죠. 왜냐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소위 예를 들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그 직권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하기가 되게 난해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이 번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문제를 제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검찰 증거가 없다는 측면으로 얘기했을 거고 전 이 두 가지 법리 논쟁을 했을 거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인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자기들 뭐 아직 성인이긴 하지만 자식들의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가혹한 구속이라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전술로 갔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어디서 배웠냐? 제가 볼 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번 정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죠.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뭐였냐면 본인이 예를 들면 그 사실을 갖다 확인해 보라고 교사했다라는 측면에 대한 증거가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검찰이 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법원이 보기에 그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건지 알 수 없겠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의 증거 능력 자체에 대해서 법원이 정확하게 그것이 증거로서 확실하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구속까지 청구하기는 좀 무리한 네네. 사안이었다라는 입장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30초씩 한번 입장을 여쭤볼까요? 이 변호사님. 예, 저는 제가 보기에 판사가 정무적 판단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판사가 정무적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으세요?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그리 됐겠는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 우병우 예를 본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을 안 한 우병우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진행 중인 일을 중단한 조국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제가 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판사가 그 부분에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조국 부인 이야기도 있지만 네. 제가 봐서는 조국이 어떤 최종적인 책임, 지위로 봐서는 최종적인 결정을 했지만 실질적인 최종적인 결정은 조국 수석이 안 한 거 아니냐. 실제적으로 보면 백원우 비서관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자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 권한자니까 그걸 수긍한 것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 감찰 중단에 이르게 된 것은 백원우 비서관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 백원우 비서관의 역할 이전에 그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원우 비서관에게 많은 부탁을 했다.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오히려 조국 수석은 네.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정무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한 것보다는 죄를 덮는 게 더 중한 범죄다라는 취지로 우병우 전 수석과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김 변호사님의 네. 반론을 들어볼까요?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뭐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일단 없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범죄의 중대성이 없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었던 유재수의 비위 내용에 비춰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시 조국 수석이 인지하고 있었던 이 피의자 유재수의 비위 내용이 그다지 중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다지 중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그 비위 내용을 가지고 금융위에 대한 통보로 나아간 그 자체가 정무적인 판단이었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약간 힘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게 우리가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네. 부분은 이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소명되었다는 것은 증명되었다는 것과 다르게 이 죄를 범하였다는 의심이 든다는 것 정도이지 이 사람이 유죄다 이렇게 네. 판단한 것은 아니다는 거 분명하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 이 정무적 판단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수사와 이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그 진행 과정을 우리는 차분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이 구속은 안 시키시지만 구속시킬 만했다라고 얘기하는 판사의 경우가 이례적이었죠.